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칠준의 기념 개정판. 인간관계가 귀찮은 사람들의 관계심리학. 오카다 다카시, 김혜영 옮김. 내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다면 꼭 봐야 할 책은 입소문으로 7년 연속 심리 스테디셀러. 오카다 다카시. 도쿄에서 철학을 공부했지만 중퇴하고 교토대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정신과 의사가 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현재는 오카다 클리닉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신의학과 뇌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주목받는 그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애착이 이르는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 때문에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상처를 가진 채 어른이 되었다.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나만 바라봐. 예민함 내려놓기, 심리 조작의 비밀, 애착 수업,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기로 했다 등 수많은 책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개정판 해제. 목마른 사람에게 건네는 시원한 물 한 잔 같은 책.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왜 행복을 찾으려는 걸까? 이 책을 읽고 한 가족이 생각났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족이었다. 남편은 잘 나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능력 있는 사회인이자 가장이었다. 부인은 밝은 성격의 현모양처럼 수식어가 어울리는 타입으로 가정과 자녀 양육에 온 마음을 쏟는 사람이었다. 부인은 이런 상황을 알고 난 후에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어서 부부 상담과 가족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은 매해 어렵게 진행이 되었다. 이 가족은 점차 깊은 검은 바다에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듯 했으나 안타까워하는 것은 부인뿐이었다. 솔직히 상담자인 나도 남편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행복한 가정, 사회적인 지위와 멋진 직업 등 남들은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가 왜 눈앞에 있는 행복을 찾아버리는 걸까? 행복하고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지도 않건만은 왜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상담은 중단되었고 부인의 개인 상담만 진행이 되었다. 남편은 결국 가족을 떠나서 아무도 연락할 수 없는 곳으로 잠적해버렸고 홀로 남은 부인이 네 자녀를 키워냈다.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가족 모두가 낯설고 불편해했지만 그래도 부인은 해냈다. 자, 바로 이 남편과 같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이 책 나 왜 혼자가 편할까 이다.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은 해피형 인간의 딜레마. 심리 상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설명적인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인 접근이다. 설명적인 접근이란 지금 현 상태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작업이다. 그 설명이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납득하게 해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치유받게 된다.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심적으로 더 묶여있게 된다. 이에 비해서 실천적인 접근이란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해피형 인간이 자신의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도록 돕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새로운 행동들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점이 있으면서 서로 보완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오랫동안의 상담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 두 접근 중에서 설명적인 접근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 실천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선 설명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상이 아니구나. 내가 한 행동들은 나의 특별한 경험과 성향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구나 라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 이후에 실천적인 접근을 하면 근정 없이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쉽게 인식하고 또 노력하게 된다. 이 사례의 경우에 남편은 원가족 안에서 정서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탁월한 지적 능력으로 학업과 직업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관계에서는 능력도 없었고 또 주어진 행복을 느낄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행복할수록 언제 이 행복이 떠나갈까 하고 불안해하면서 불행이 닥쳐도 잘 견뎌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자기보호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남편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다. 더욱이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은 부인 탓이 아닐까 하고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저 부부 모두가 남편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답이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적인 접근으로 남편의 성향을 이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남편은 조금씩 타인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그가 가족 안에서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천적인 접근이다. 우선 설명적인 접근으로 자기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존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실천적인 접근은 마치 선풍에 돛단 듯 진행이 된다. 설명적인 접근 없이 바로 실천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심적으로 따라가기가 버겁고 실천이 지속되기도 힘들다. 여기서 딜레마가 있다. 해피형 인간은 설명적인 접근에 좀처럼 마음을 열기 어렵다는 것이다. 히키코모리가 된 모범생 아들의 외마디였지만 이 책은 이 두 가지 접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해피형 인간에 대한 설명은 매우 흥미롭다.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 어쩌면 조금은 그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아마도 독자 중에는 이 책에 통해서 다행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자 오카다 다카시는 왜 해피 인간이 되어버렸는지 그 원인으로 부모의 방임뿐만 아니라 과도한 관여와 집착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날카롭고 설득력있는 가설이다. 애착 이론의 상시자 존 볼비와 이후 이를 더욱 골절시킨 메리 에인스워스는 애착 유형을 구강할 때 방임 방치라는 자녀가 자, 이 유형에 딱 맞는 대담자. 자, 여기서 저자가 지금 정신과 의사로서 어떤 상담학적으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열거하는 것 같은데, 문제를 제시하고 있네요. 자, 몇 차례의 가족 상담을 통해서 이들은 서로에 대하여 행동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의심탐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부모가 먼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상담자인 나는 아들에게 부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격려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들이 쏟아낸 절규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가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에게 쏟아낸 말은 꺼져라는 외마침이었다. 그 목소리가 주는 울림은 아직도 내 귓가에 생생하다. 내가 왜 이러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궁금하다면 꼭 봐야 할 책. 부모의 방임뿐만 아니라 과도한 관여와 집착이 자녀를 해피형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일 뿐이 아니라 내가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서 이런 사례가 무척이나 많았다. 한 내담자가 남겼던 명언도 기억이 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지적인 비난을 통해서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살라고 해요. 또 다른 한 내담자는 어머니는 공부시키는 목적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저에게 매를 들었어요. 그는 분노도 미움도 마음의 감정도 없이 그냥 덤덤하고 무료하게 이렇게 말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헌신한다고 해도 자녀들이 왜 이를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대사들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방임만이 아니라 과도한 집착이 해피형 인간을 양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 오카다 다카시는 현대사회에서 해피형 인간이 증가하는 이유로 가족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설득력이 강하다. 정보의 영소 시대가 만든 부작용,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이 뇌에 미치는 영향, 또 핵가족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로 돌봄 노동이 외주화된 상황은 애착 형성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결국 해피형 인간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의 장점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피형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긍정하게 드러낸 이후에 그가 제시하는 다양한 해결책은 목마른 사람에게 건네는 시원한 물 한 잔 소정하고 반갑기만 하다. 많은 독자들에게도 6장과 7장에 나오는 해결책은 기이한 조언이 될 것이다. 나는 해피형 인간인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혼자 있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하다.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갖는 소극적인 일이 더 책임이나 속박을 싫어한다. 상처받는 일에 민감하다. 실패가 두렵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심리학 용어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해피형 인격 장애라고 칭한다. 해피형 인격 장애 문제에서 대해서 생각해보자. 해피형 애착 성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것만 제대로 파악해도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의 정체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해피형 애착 성향은 그 사람의 인생을 곤란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해피형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식적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관념 등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해피형 인간은 일찍이 인류 역사상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이라고 명명할 만큼, 다만 그 새로운 가치관이 사회의 유지에 보탬이 될 것인지 아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 인류의 생존과 별개로 해피형 인간의 탄생, 왜 혼자만 편할까? 애착 성향이란 뭔가? 대인관계가 늘 안정적이고 진리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관계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불안정하고 표면적이며 관계 형성이 어렵고 관계가 성립되더라도 오래 지속이 어려워서 친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힘든 사람도 있다. 이런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애착 성향 때문이다. 애착 성향은 그의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불안정형은 다시 불안형과 해피형으로 나눈다. 불안형과 해피형이 다 포함된 공포 해피형이나 애착의 상처를 평생 앓고 가는 미해결형이라고 불리는 유형도 있다. 애착 시스템이 균형 있게 기능하고 있는 상태가 안정형이라면, 불안형은 애착 시스템에 민감하게 해서 과다하게 작동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애착 성향의 분류는 안정형과 불안정형. 한마디로 애착이 불안정하다 해도 불안형과 해피형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똑같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여도 예민하게 주변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유형이 있는 반면에, 주변의 반응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유형이 있다. 해피형은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는 성향이 강한데, 심한 경우에는 사회 적응이 힘든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해피형 인간의 특징. 해피형 인간의 최대 특징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피형 인간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치밀함이나 호의를 보여도 무뚝뚝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인 성향이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혼자 무언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의외로 적은 유전적인 요인. 선천적이요. 애착이란 뭘까? 그럼 애착이란 뭘까? 애착. 볼비가 전쟁으로 고아된 어린이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아무리 영양 공급이 원활하여도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아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유대감이 필수라는 것이다.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볼비는 모성애 박탈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했다. 볼비 이후에 이에 대한 여러 다른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아기의 성장에는 모성애가 필수라는 사실이 판명이 되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심리학자 해리 할로가 붉은텅 원숭이와 마카 그 원숭이에게 행한 동물 실험이다. 그의 실험에 따르면 새끼 원숭이는 어미 원숭이와 떨어지면 성장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아무리 우유를 풍족하게 주어도 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시도를 하면 성장이 가능했다. 그것은 새끼 원숭이가 안길 수 있을 정도 크기의 어미 원숭이 인형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할로는 우유병을 지인 철사 인형과 우유병은 없지만 부드러운 감촉의 전으로 만든 인형을 준비하고
둘 중에 어느 경우에도 새끼 원숭이가 더 잘 지내는지를 조사했다. 결과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흥급 어미와 함께 있는 새끼 원숭이가 더 잘 지냈다. 즉 새끼 원숭이에게 우유 못지않게 매달릴 수 있는 존재, 푹신하게 안길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는 있어도 살아있는 어미 밑에서 자라지 못한 새끼 원숭이는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었다. 스킨십이 그래서 필요하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애착과 스킨십의 차이는 철사 어미에게서 자란 새끼 원숭이와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의 비극은 스킨십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애착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데서 생겨난다. 애착은 안아주거나 영양을 보거나 보살펴주는 것만으로는 쉽게 형성되지 못한다.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단순한 스킨십과 애착의 큰 차이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점이다. 누가 되었든 안아주거나 애무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애착을 얻고 있는 대상의 포옹이나 애무만이 안정감을 보증해준다. 안정된 애착 성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스킨십의 상대가 어머니라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 실제로 낳아준 어머니라 해도 끊임없이 옆에서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애착은 형성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아이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펴 주어야 비로소 둘 사이에 애착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할 때 반응해주는 존재에게 애착감이 생긴다. 그것도 어떤 시기에나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태어난 이후에 고착해야 한 살 반에서 2살 될 때까지 애착이 성립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는 특정 양육가 있어야 비로소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이 시기에 그런 존재가 없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된 애착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진다. 그리 때문에 최초의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나 불안을 느끼는 방식, 또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 양육, 건강과 수명의 일까지 그야말로 평생에 걸쳐 생존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역시 특별한 존재인 것이다. 볼비는 애착이라는 구조가 아이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지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특정 양육자에게 의지하려 한다. 양육자도 아이를 잠시도 떼어놓지 않고 키운다. 실제 원숭이 연구에 따르면 새끼 원숭이가 어릴 때의 어미 원숭이도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새끼 원숭이도 어미 원숭이로부터 잠시 떼어놓으려고만 해도 격렬하게 울며 저항했다. 애착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새끼를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새끼 원숭이는 성장함에 따라서 서서히 어미 원숭이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이 늘어가지만 인간처럼 오랜 시간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짓은 결코 하지 않는다. 어머니와 떨어져 있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뇌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어미와 몇 시간 동안 떨어져 동물이 다 자랐을 때 뇌를 조사해보니 그렇지 않은 동물과 비교했을 때 수용체의 소나 신경섬유의 활동이 명확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런 새끼는 스트레스에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성장함에 따라서 아이는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공교롭게도 어머니와 애착이 안정된 아이일수록 모험을 즐기고 활발하게 바깥 세계를 탐색하며 타인과 교류하려 한다. 애착 대상에 대한 신뢰감이나 안도감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튼튼한 방패가 되는 것이다. 애착과 호르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착의 관계를 경시하는 풍토가 있었다. 애착이라는 것이다. 어릴 때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같이 옥시토신의 가족 옥시토신 호르몬의 유무만으로도 그리 옥시토신의 부부관계나 자녀 또 사회성에도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옥시토신의 작용이 활발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며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반면에 옥시토신의 작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타인과 친해지기 어렵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과도하게 엄격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옥시토신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인다.
옥시토신은 그 밖에도 정면 작용을 한다. 그것으로 스트레스나 불안을 억제하는 효과이다. 옥시토신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쉬이 느끼지 않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도 좀처럼 걸리지 않는다. 개인에 따라서 옥시토신의 작용은 큰 차이가 있고 사실 가장 큰 요인은 어린 시절 안정적인 형유 환경에서 자랐는 지의 여부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자란 사람은 뇌 속의 옥시토신 수용체가 늘어나 옥시토신이 자연스럽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활동이 활발하다.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성장한 후에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자연양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이 아니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피형 애착 성향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것은 미국에서 바치를 조사한 연구이다. 바치는 크게 낮은 지대에서 사는 초원박쥐와 높은 지대에서 사는 산악박쥐가 있다. 초원박쥐와 산악박쥐는 가까운 친척이지만 습성은 전혀 다르다. 초원박쥐는 암수 한 쌍이 짝을 지어서 대가족을 이룬 후에 함께 산다. 암수 한 쌍의 관계는 둘 중에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평생 계속되고 어미와 새끼의 결속력도 강하여 조금이라도 어미 지 곁에서 떨어지면 새끼쥐는 격렬하게 울고짖는다. 반면에 산악박쥐는 따로따로 산다. 발정기가 되면 이성을 찾아 교미하지만 교미만을 위한 관계일 뿐 치르고 나면 두 번 다시 만날 일도 없다. 어미는 혼자 새끼를 키우지만 양육이 끝나면 새끼를 둥지에서 쫓아낸 후에 남녀처럼 살아간다. 더 근친 종이 왜 이렇게 다른 습성을 갖게 되었을까? 옥시토신 수용체가 많이 존재한다. 그에 반해서 산악박쥐는 옥시토신이 수용체가 적은 데다가 선조체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옥시토신이 분비되었을 때 초원박쥐에게는 한이라는 보수가 주어지고 그것이 배우자나 새끼와의 관계 유지를 돕지만은 산악박쥐의 경우에 불안은 줄더라도 한이까지는 맛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나 새끼와 함께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초원박쥐는 애착이 강하고 관계가 반영구적으로 유지되지만 산악박쥐는 애착이 희박하고 관계 또한 한순간만 유지된다. 누구에 대해서도 애착이 없는 해피형 인간의 습성은 산악박쥐의 그것과 비슷하다. 산악박쥐 비슷하다 했네요. 희박한 애착이 처리하는 것은 희박한 애착. 해피형 인간의 이런 습성은 이렇다면 부모 자식 관계 이외의 인간에서도 나타난다. 해피형이 불안형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해피형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다. 타인에게 기대를 품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함부로 약한 모습으로 인한 비난을 받거나 공연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문제란 사건이 생겨도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자기 한계를 넘는 스트레스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리면 궁지에 몰려서 자신을 소모하게 한다. 더 이상은 무리라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 계속 버티다가 갑자기 좌절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무리지만은 좌절해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몸이 먼저 비명을 지어서 두통이나 복통, 설사, 구토, 투근거림, 현기증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서 언급한 심리학자 헤이리 할러는 흥미진진한 심리 실험을 했다. 새끼 원숭이를 다른 집단들부터 격리하고 오로지 어미 원숭이하고만 함께 지내도록 하여 그 성장을 관찰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 새끼 원숭이는 성장한 후에 집단에 적응할 수 없었다. 이 실험 결과는 어머니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했다기보다 어머니가 안전기지로서 바깥 세계에 대한 무언가 타인과의 교류를 안심하고 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그것이 바로 안전기지가 갖는 권리의 작용이다. 다른 사람과 편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힘들다. 정서적인 측면을 억제하는 회피형 인간의 성향이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슬픈 장면이나 힘든 장면과 마주치려도 냉정하고 쿨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어느 20대의 청년은 저음처럼 치밀한 대인관계를 만들 수가 없다. 대인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등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상담하러 왔다. 자신은 늘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맞춰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해피인간은 기분을 확실히 표현해 주세요 라거나 자신이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책임이나 구속이 싫다. 치밀한 관계를 피한다는 것은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망칠 수 없는 권리나 막중한 책임이 걸려있는 일에 답답함이나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한다. 이들은 시키는 일만 지긋지긋하게 하며 어린 시절을 마친다. 평범한 당신도 해피인간이 될 수 있다. 평범한 당신도 지금까지 써들어온 내용은 해피인간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물론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한 것은 애착 성향 이외의 요소도 있으므로 같은 해피인간이라 해도 그 폭은 대단히 넓다. 유전적인 요인과 양육 환경 같은 후천적인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애착 성향도 다양하게 변화하며 각각의 인격 장애로 분화해 간다. 여러가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정말 고독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대로 과감히 육체의 관계를 맺는 경우까지 폭넓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친밀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를 회피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양육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서 권리관이나 협동심 같은 공동체 의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해서 부모의 애착이 약해서 공감 능력이나 감정이 결핍된 사람 중에서 타인의 고통에 무감하여 남들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냉혈한이 있는 반면에 극단적으로 금욕적이고 정의감이 강하며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위인이라는 칭송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해피행 애착 성향과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소심인간. 비록 이 유전성 인격장애에 해당되더라도 애착성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왕성한 서비스 정신에 배려심이라는 덕목을 활용해서 강박성 인격장애,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한 노력가, 자의성 인격장애,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는 유아독존형, 또 반사회적 인격, 냉정하게 타인을 착취하는 냉혈한으로 분열성 인격장애, 한계에 있는 게 즐겁지 않은 고독형 인간이 있다. 이 유형은 해피형 애착 성향이 공존하는 경우도 많고, 망상성 인격장애는 친한 사람도 믿지 못하는 감시형 인간이다. 감시형이다. 그래서 경계성 인격장애, 양극단을 엄하며 자신을 혐오하는 자학형 인간이다. 기분이나 대인관계가 양극단에서 요동치거나 자기부정이 강해서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게 경계성 인격장애의 특징이다. 자폐증과 해피형 애착 성향은 인격장애의 유형은 아니지만 사회성의 결핍과 함께 가민성이나 특정한 행동 패턴을 고집하는 게 특징인 자폐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대개 유전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전적인 요인은 생각보다 적고 양육 환경 같은 2차 요인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행한 쌍둥이 연구에서 보면 유전적인 요인은 40% 미만이라고 한다. 방치당한 아이라 해도 자폐증 아이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억제성 애착 장애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자폐증이나 강범성 발달장애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해피형 애착 성향도 표면적인 증상만으로는 자폐증이라고 의심받기도 한다. 유전적으로 자폐증을 탔다 놨다고 해도 안정형 애착 성향을 가질 수가 있고, 유전보다는 2차 요인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자폐증인 사람을 치료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기지 역할을 하는 애착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애착관계.